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 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합의를 위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와대와 여당, 야당 모두 입장이 다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그리고 왜 어긋나고 있는 건지 또 앞으로 어떤 식의 해결책이 필요한지를 생생경제에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생생경제 금요일 3, 4부는 늘 긴 호흡으로 가고 있죠. 오늘은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 때부터 참여를 했던 김현명 중앙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NH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시장이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한 5포인트 정도 빠진 2085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고요. 2100은 결국 넘지 못하는군요, 아직. 네, 예.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한 네. 8영업일 만에 한 100포인트가 빠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은 어땠어요? 코스닥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네. 1.28% 오른 681.69포인트를 나타냈습니다. 1% 넘는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약간 코스피랑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많이 팔았었는데 네.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많이 팔았나요?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288억 원이기 때문에 네. 전일도 이제 순매도를 했고 이틀 연속 순매도긴 하지만 어떤 양적으로는 금액 많지 자체는 않은. 예. 금액 자체는 의미를 두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틀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또 바뀌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네. 그동안 이제 코스피가 어떤 환율이나 아니면 유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금리가 좀 급등을 하면서 네. 그동안 좀 주식시장에 우호적이었던 이런 매크로 변수들이 좀 우려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금리도 좀 약간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환율도 좀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이 정도에서 한 바닥을 좀 확인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닥을 확인을 했으면은 좀 올라가야지 될 텐데. 예, 앞으로는 좀 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금리라든가 이런 변수들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러한 금리 쪽도 단기 급등했던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좀 이제 숨고르기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주식시장도 반대로 단기에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바닥을 찾으면서 다시 이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재상장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액면 분할을 해서 재상장한 건가요? 예, 액면 분할을 해서 재상장을 해서 네. 다른 게 바뀐 건 없고 네. 단지 이제 현재 주가만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그동안 너무 이제 그 가격 자체가 한 주당 가격이 400만 원 이렇게 네. 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거래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액면 분할을 했고 오늘은 한 3% 정도 빠졌습니다. 37만 6천 원. 6,500원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네. 그동안 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서 화장품 주가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거래 정지였던 이런 기간에서 그런 화장품들의 흐름을 좀 약간 오늘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면 분할하고 주가구의 어떤 그 공식적인 비례 관계는 없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네, 경우에 따라 다르고 예. 그때 당시 어떤 산업의 그 특성 그리고 업황에 따라서 네. 상당히 좀 다르고요. 다만 거래 편의성 이런 거를 위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침에는 이제 영국의 선거 결과도 나오고요.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이걸 또 브렉시트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 변수보다는 이런 영향은 좀 적기는 할 텐데 네. 오전 시황에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게 무슨 우리에게 영향을 줄 만한 변수인가요? 그렉시트, 그러니까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만큼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이제 보수의 집권을 하면서 어떤, 유로존 탈퇴에 대한 2017년 유로존 탈퇴에 대한 국민 투표를 좀 실시를 하겠다 예. 이런 것들이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 공약을 지키려고는 하겠으나 자기네 나라에서 또 어떤 것이 실제적으로 국가에 그 유익이 되는지를 아마 계산을 상당히 좀 따져볼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사실은 파운드화도 사용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네. 유로화에 대해서 크게 영향력을 미칠 그런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다만 브렉시트 외에도 어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네. 쪽의 지방선거가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그리스의 그런 신진 좌파 세력들이 많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득세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좀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증가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포함을 해서 그리스도 여전히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고 또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주식 고평가 얘기를 해가지고 좀 네. 애매한 발언도 하고 그랬거든요. 오늘은 어땠는지 모르는데 중국 증시는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런 대외 변수가 계속해서 좀 증시를 짓누르는 힘이 될까요? 사실은 금방 말씀하셨던 이런 대외 변수들은 옐런의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증시 하락이라든가 그렉시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지나가는 이런 어떤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심에 있는 키는 금방 앞서서 말씀드렸던 좀 금리 급등에 대한 이런 모습들인데, 유럽이나 이러한 유럽 쪽의 물가가 좀 급격히 상승을 하면서 채권 금리가 좀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금리가 상승한다는 의미는 주식 시장의 좀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쪽인데,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좀 금리 인하를 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금리가 이제 단기간에 좀 많이 급등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는 좀 오히려 숨고르기가 다시 나타나면서 금리가 여기서 크게 상승하리라기보다는 다시 좀 빠져가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주식시장도 안정세를 좀 찾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좀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콕콕 집어주실 분입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 많고 탈 많던 롯데월드 타워가 다시 문을 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시에서 임시 사용을 다시 허가를 했습니다. 예. 네, 롯데월드 타워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123층 높이로 국내 최고 빌딩으로 지어지고 있고요. 이 빌딩이 아직은 완공이 안 됐고, 몰 부분이 이제 1층부터 이렇게 있는데요. 네. 몰 부분에 수족관, 영화관 이런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임시 사용을 허가를 받았다가 안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작년 12월부터 거의 한 5달가량 영업을 중단했는데 오늘 다시 서울시가 사용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수족관에서 물이 좀 샜었고요. 네네. 영화관은 흔들렸었잖아요. 네,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요. 예. 롯데 측에서는 그동안 이제 안전장치 또 이런 보수공사 이런 거를 다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를 서울시에서 받아들인 건데요.
영화관이 이렇게 진동 문제가 있어서 이게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영화관 위에 있는 4D 영화관 이렇게 뭐 의자가 막 흔들리고 뭐 이러면서 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4D 영화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고출력 스피커가 일으킨 진동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출력 스피커에 진동 패드를 붙이고 또 이 스피커 위치를 좀 이렇게 조정하는 식으로 해서 진동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했다고 하고요. 수족관에 있는 그 누수 현상은 네. 이제 방수 공사를 추가로 하고 혹시 또 불안할 수 있으니 이 센서 테이프를 이제 160m 정도를 깔았다고 하는데요. 추가로 누수가 날 경우 실시간으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공사 중에 인부가 추락해서 사망을 하기도 했었고 네네. 예,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공연장에서 이 공연장 공사를 네. 하다가 추락 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 이 공연장 공사장에도 이런 안전망을 추가로 설치를 하고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을 뭐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이런 안전 조치를 마련을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이 임시 사용을 허가를 하면서 이 전제 조건으로 이런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네.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라. 또 앞으로 유사 사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다시 사용을 중지시키겠다. 이런 전제 조건은 달아놨습니다. 근데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개장을 하면서 네네.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 승인을 다시 걷어들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안전 문제도 불거졌지만 네. 영업을 못하게 된 그 정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큰 영향을 또 받았고요. 그러니까 입점에 계시는 분들은 이 수족관이나 영화관에 사람이 몰리지 않으면 이 유동인구가 줄어드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매출을 낼 수 없다라든가 그렇죠. 손님이 없다든가 또 여기에 취직을 했던 아르바이트생들이 뭐 5개월째 제대로 일을 못해서 네. 또 좀 실직하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이 안전이라는 문제는 또 좀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안전을 너무 철저히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또 안전을 간과해서 무작정 허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세심하게 처음부터 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영업을 하는 게 뭐 원론적인 대답이지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보셨어요 혹시 롯데월드 타워? 멀리서 이렇게 바라만 봤는데요. 참 멀리서. 건물은 위용이 아주 있긴 한데 예. 아직은 되게 되지 않았는지 못 가봤습니다. 그렇군요. 하여간에 다른 문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네. 이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게 요즘 좀 난립을 한다고 표현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상조업체들 그렇죠.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네네. 이제 가입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신중하게 봐야지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 피해 사례도 여러 번 있었고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도 여러 차례 만들었긴 한데 여전히 하여간 좀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들어서 폐업이나 등록이 취소된 상조업체를 조사를 해봤더니 네. 벌써 8군데에 달했다고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 폐업된 이 상조업체들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과거에는 아예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이 보험이나 은행에 이 소비자들이 낸 돈을 그대로 예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이 폐업된 이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들이라면 해당 보험이나 은행을 찾아서 예치했던 돈을 찾으시면 될 텐데요. 혹시 이 업체들이 예치하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네. 그때는 조금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소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려받아야지 되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상조라는 게 사실 보면은 그냥 목돈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네네. 이렇게 쌓아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조가 말 그대로 이제 상이 발생했을 때 네. 부조를 하는 그런 그 형태의 조합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평상시에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씩 이렇게 돈을 모았다가 상이 발생하면 그 모은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조 서비스를 받거나 목돈을 받거나 이런 서비스이거든요. 근데 좀 믿을 만한 업체에다 이렇게 돈을 맡기면 그게 제대로 잘 돌아갈 텐데 이렇게 네. 돈을 맡겼다가 중간에 폐업해버리면 이 돈이 좀
그동안 모았던 돈을 찾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좀 믿을만한 업체를 좀 조심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테고요. 이렇게 폐업하는 곳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너무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빨리 생겼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영세 업체들 혹은 또 위험 징후가 있는 업체가 어디냐가 제일 중요할 텐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하나의 시그널로 상호를 바꾸거나 대표가 바뀌거나 전화번호나 주소 같은 게 바뀌는 이런 업체들. 오. 이런 업체들은 뭔가 이 경영진들 수상한. 사이에서 네. 알력이 생겼다라든가 뭐 예. 주소를 자꾸 바꾼다는 거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을 좀 주의해야 한다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가치가 원화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있죠. 달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니까 외화로 예금을 예치하려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오늘 4월 달에 거주자 외화예금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요. 8개월 만에 사상 최대가 아니라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4월 말 현재 외국한 외화예금 규모가 680억 4천만 달러로 전월 대비 53억 달러가 늘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달러화가 지금 좀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 추세가 단락을 해서 다시 원화 약세가 된다면 달러로 갖고 있는 돈들이 좀 이익을 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우리나라가 해외 거래가 점점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달러의 예치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중장기 추세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달러 말고 다른 돈으로 하는 외화 예금도 있죠. 그 달러와 다음으로 말했던 건 위안화 예금인데요.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거래라든가 중국과의 거래가 많으니까 그쪽 예금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달러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원화에 비해서는. 근데 원화나 뭐 달러나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영역은 또 아니어서. 환율이라는 게 진짜 신도 모른다고 하지 예. 않습니까? 단순하게 이 환 차익을 노리겠다고 예금을 달러로 바꿔서 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것 같고요. 뭐 해외 여행을 준비한다라든가 뭐 필요에 의해서 네. 상거래를 한다든가 이럴 때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경제신간과 경제영화관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경제신간에서는 재미있는 책이 있네요. 제목이 공부의 배신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엘리트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영화관에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영화인데 시리즈가 다릅니다. 카레이싱 영화 분노의 질주, 이번엔 더 세븐인데요. 그림자 금융을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볼수록 곳곳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예쁜 땅,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이 땅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IBK 기업은행과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인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예고를 해드린 대로 경제신간과 경제영화관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신간 곧 이어서 살펴볼 텐데 공부의 배신이라는 책을 샅샅이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영화관에서는 카레이싱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을 통해서 그림자 금융 알아봅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신간.
네, 경제신간 만나보겠습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나요? 예, 오늘 책은요, 공부의 배신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예, 제가 제목을 청취자 여러분께 예고를 드리고 여쭤본 이유는 네. 공부가 뭘 배신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그동안 배신 많이 당했어요.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도 있었고요. 아, 맞아요, 예, 맞아요. 무슨 뭐 채식의 배신도 있었고요. 급기야는 이제 공부의 배신. 공부를 그래요? 열심히 하면 네. 누구나 다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고 예. 성공할 수 있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건 아닌 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닌 건 아는데 예. 공부는 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는 해요. 그렇죠. 예. 참 우리나라만큼 이 공부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나라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공부가 배신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소위 하버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버드 자만 붙이면 일단 좀 정통성이 확보가 되고 좀 있어 보이고 네, 믿을 수 있다는 일종의 담보처럼 여겨지죠. 1등의 대명사죠. 맞습니다. 예. 서점에 가보면 하버드라는 제목을 단 책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버드 새벽 4시 반, 하버드의 생각 수업, 예. 하버드의 말하기 수업, 하버드 글쓰기 강의. 아, 그러니까 이 말하기 수업과 글쓰기 강의 이런 책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요즘 유행이 된 책 제목 뒤에는 항상 부제로 하버드 최고의 명강의 이렇게 달려 있어요. 아,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어려운 책이 마이클 샌델. 예, 예.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이유도 바로 이 하버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샌델 교수가 우리나라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하버드 명강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초대를 해서 네. 실제로 또 이 입시 학원가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버드 최고의 명강의를 듣기 위해서 거기에 몰려갔다고 그러죠. 그만큼 네. 사실 하버드를 비롯한 뭐 아이비리그 그러면 일종의 성공과 행복을 담보하는 네. 보증수표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한 번쯤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요?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예. 하버드 정말 열광하고 있는데 네. 하버드 졸업한 사람들이 다 성공할까? 아유,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예. 혹은 하버드를 졸업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활약하고 있을까? 그건 한 번쯤 많이 궁금하네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공부의 배신 이 책의 저자 윌리엄 데레저위츠는 예일대학교 영문과 교수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문화 비평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네. 왜 하버드생은 바보가 되었나? 혹시 이거 저 농담 아니고 진담인데요. 예일대 교수라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진담입니다. 예. 그렇지는 않고요. 네. 사실 뭐 예일대, 하버드대, 그 아이비리그, 명문대 다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저자는 이러한 명문대에 다니는 미국의 학생들을 일컬어서 excellent sheep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똑똑한 양들. 양떼. 오. 바로 이 excellent sheep이 이 책의 원서 제목입니다. 아. 미국 책인데요. 예. 어떤 의미냐면 똑똑해요. 정말로 유능합니다. 투지가 넘쳐요. 근데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소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호기심이 없습니다.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그렇죠. 성향이 있죠. 중상류층 부모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면서 일단 꿈꾸던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네. 이들 양떼들이 우리로 몰려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대학교 시절에 자기들끼리의 사교 클럽, 네. 장학금, 의과대학, 로스쿨 혹은 골드만삭스 취직. 이게 이제 양떼들이 다 네. 몰려가는 그 방향이라고 하는 건데요. 정해져 있죠. 그냥 그렇죠. 예, 계획표대로 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슈퍼피플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정말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두려움과 불안과 공허함과 고독이 가득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자가 강의를 했던 예일대에서 한 학생이 네. 저자에게 했던 고백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난 불행해. 그런데 내가 불행하지 않았다면 예일대에 들어오지 못했을 거야. 그래요? 불행했으니까 그 불행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 자기는 예일대에 들어올 수 있었다. 이거 전형적인 자기 합리화거든요. 예,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행복해졌나 또 궁금하기도 한데, 그렇죠. 예, 책의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일대학에서 우정을 주제로 문학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학생들과 함께 모여 앉아 혼자 있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나는 자아성찰 능력은 정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며 자아성찰의 주요한 전제 조건은 고독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한동안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전까지는 자아 성찰, 고독, 정신적인 삶 같은 것을 생각해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잠시 후 한 학생이 마치 커다란 깨달음을 얻은 듯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그저 똑똑한 양떼에 불과하다는 건가요? 물론 그들 모두는 아니다. 하지만 아이비리그에서 24년을 지내며 내가 느낀 바는 그렇다. 나는 컬럼비아 대학에 입학해 그곳에서 박사 학위를 딴 후 대학원 강사로 5년 더 머물렀고 예일 대학으로 옮겨 10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엘리트 교육 시스템은 똑똑하고 유능하며 투지가 넘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소심하고 길을 잃고 지적 호기심이라고 거의 없는 목표의식이 부족한 학생들을 만들어낸다. 이들은 특권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같은 방향으로 온순하게 걸어간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만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 네, 제가 지금 딱 들어온 단어가 온순하게 걸어간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요즘에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학생들 보면 집안이 좋은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격도 좋아요. 양처럼 정말. 성격도 온순해요.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자기가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여기도 그래서 똑똑한 양떼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닐까요? 사실 양들은 이렇게 온순해 보이긴 합니다. 예. 근데 양들의 내면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저자는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자신들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순진한 양떼들은 네. 대학 다니면서 정말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절망감이 아주 두드러진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예. 학교 다닐 때는 최고의 능력자였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선택해야 될 때 오히려 선택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아,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그렇죠. 때문이군요. 이걸 일컬어서 가능성의 역설이다. 네. 엘리트의 역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학벌이 도리어 제약이 돼서 정해진 길 안에서 골라야 한다라는 압박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면은 나는 대열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죠. 낙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가만히 둡니까? 야, 네. 너 어떻게 그 대학 나와서 그 일 하려고 하니? 그래요? 근데 저는 며칠 전에 구글에 다니다가 사표 쓰고 요리한다고 했더니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되게 박수를 쳐줬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자기들 무리 속에서 양떼들이 쭉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혼자 이탈한다라는 거, 길을 잃은 느낌? 네. 정말로 두렵다라는 거죠. 그러한 두려움과 비난 이런 것들이 겁이 나서 네. 결국 갈 수 있는 몇 군데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문대라고 하는 간판을 위해서 달려온 양떼들이 네. 다시 몇몇 안 되는 좋은 직장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모습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엘리트들도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너무 획일적이다. 이거는 사실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우리가 낭독을 통해서 들었던 부분들 가운데 예.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거 하고 있는지 모르는 네.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공부 잘하니까 법대 가고 공부 잘하니까 의대 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길인지는 아는데 왜 하는지 모르는 제 저자는 미국의 경우에 언제부터 엘리트 교육이 생겨났는가에 대한 네.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1929년 대공황 이후에 자본가들이 네.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인재들을 양성을 해서 이들에게 국가 운영을 맡겨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미국 사회에서 학벌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있는데요. 1948년에서 1984년까지 네. 미국의 대통령 후보 14명 가운데 3명만 명문 사립대 출신이고요. 네. 8명이 주립대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예. 이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1988년에서 2012년 통계를 보면 후보자 전체 가운데 1명만 주립대학 출신이에요. 너무 극적으로 확 바뀌잖아요. 그러네요. 예. 더구나 컬럼비아와 하버드를 다닌 오바마 대통령 역시 저자의 분석에 의하면 예. 충실하게 미국 사회의 양떼 시스템에서 성장해온 엘리트 맞아요. 양떼 한 마리였고 그러다 예. 보니까 정말 일반 시민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이질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엘리트 교육의 맹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개해드린 지금 책의 제목은 보면은 똑똑한 양떼가 원제목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한국 제목은 공부의 배신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부를 뭐 배신하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공부가 주는 배신을 극복하라는 건가요?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는 언젠가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라는 자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해보자라는 겁니다. 대학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네.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의 엘리트 교육, 끊임없이 경쟁을 통해서 학생들을 네. 으로 몰고 가는 학벌 사회.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을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로 바라보게 되고요. 사람도 승자 아니면 패자로 네. 양분하는 예.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결국 대학과 공부로부터 실컷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았다라고 느끼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건데요. 지금 대학은 진정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가? 정말 좋은 직장 혹은 직업이 아닌 네. 삶을 위한 공부. 아, 근데 너무 이상적으로 들려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려면 앞으로 이제 100살 시대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대학 이후에 네. 보내야 될 시간이 얼마나 거의 많은지. 한 예. 70년 되거든요. 네. 정말 이 70년의 기간을 스스로 탐구하면서 질문하면서 모험적으로 삶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용기를 만나야 되는데 네. 그런 공부 어디서 배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사실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정해진 길만을 묵묵히 따라가고 있고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똑똑한 양떼들을 지켜보면서 네. 서글픈 우리의 미래가 보이기도 하는데 정말 예. 많은 각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네, 영화 속에서 경제 이야기를 찾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영화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영화 뽑으셨어요? 네, 시원한 그 카레이싱 장면을 보고 싶은 영화 관객이라면 안 봤을 리가 없을 그런 영화인데요. 예. 네, 제임스 완 감독의 분노의 질주 더 세븐입니다.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분노의 질주 7번째 시리즈인데요. 가장 최근작입니다. 예. 제가 그때 한 달 전에 5번째 시리즈 언리미티드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액션 다 똑같고 내용도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7편은 보면 또 아주 많이 다르는데요. 이 슈퍼카를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이제 아이디어가 고갈되니 별걸 다 하는군요. 예.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히 이게 스트리트 레이싱이었는데 예. 점점 변하더니 이제는 차를 하늘에서? 그게 카스카이 다이빙입니다. 네, 하늘에서 아예 떨어뜨리는 이런 장면 예. 나오고요. 또 차를 공격하는 이제 적들의 무기가 네. 무인 공격기 프레데터가 나옵니다. 드론이에요, 그러면? 드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이제 카레이싱 액션 영화에서 이제는 너무 많이 벗어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이제는 수제 공상과학 영화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 밖에 볼거리도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진짜 블록버스터 무비가 이제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그런 영화인데요. 전 세계에서 단 7대밖에 없다는 38억 원짜리 차 라이칸 하이퍼 스포트가 나오고요. 근데 이제 이 차가 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호텔이라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팰리스 호텔을 박살을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팰리스 호텔 측에서 이거 반발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근데 직접 이 영화 찍을 때 예.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왕족까지 나와서 영화 찍는 것을 지켜봤다고 하니까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홍보 분위기였군요. 네, 마치 우리나라에서 그때 어벤져스 2 네. 찍을 때 그 분위기 그랬던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이 팰리스 호텔 7성급 호텔이고요. 로비에 금 자판기가 있고 커피를 주문하면 금가루를 뿌려준다는. 진짜로요?
네, 전화니 못 가봤습니다. 전설적입니다. 어. 이런 호텔을 이 라이칸 하이퍼스포츠 차가 날아다니면서 박살을 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제작비만 무려 2,8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주인공은 안 죽죠. 끝내 안 죽습니다. 예. 뭐 진짜 그 고층 빌딩을 오가면서 들이받고 또 전투 헬기와도 부딪히는데 네. 그래도 주인공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객평이 당연히 엇갈립니다. 말도 안 된다. 이런 평도 있고요. 반면에 어차피 영화인데 네. 눈이 시원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아니 라이칸 하이퍼 스포트라는 차는 어디 차길래 이렇게 어디서 만든 차예요? 이게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게 아마 네. 저기 유럽 쪽에서 중동하고 유럽에서 합작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시리즈의 주인공인 도미닉인데요. 이제 도미닉과 그 이제 팀원들 이제 평범한 일상을 즐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습격을 당합니다. 알고 봤더니 전편에서 식물인간이 된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데카드 쇼라는 이런 악당이 나타나서 이제 자신들을 공격을 합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정체를 알 수 없는 정부 조직의 책임자인 그 미스터 노바디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는데요. 네. 이제 정부는 신의 눈이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찾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에 있는 핸드폰 그리고 CCTV 위성 통신에 해킹해서 네. 한꺼번에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영화에서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갖고 싶은데요? 그렇죠. 정부에서도 탐낼 것 같고. 네, 뭐 미야자키도 최고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는 뭐 해킹과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제 미스터 노바디 이 이제 정부 인사가 데카드 쇼를 찾아내면서 도미닉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건 그림자와 유령의 싸움이다. 즉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악당 데카드 쇼를 이제 찾는 그다음 또 자신도 미스터 노바디니까 알 수 없는 네. 그 정체인데요. 그런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자간의 대결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경제에서도 그림자 비슷한 의미로 종종 쓰이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림자 금융 즉 그 섀도우 뱅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요즘 중국과 관련해서도 그림자 금융 얘기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림자 금융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나 혹은 이 금융회사가 만든 금융상품을 통틀어서 섀도우 뱅킹, 즉 그림자 금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 위에 모든 금융상품이다 혹은 은행 위에 모든 금융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투자은행, 헤지펀드, 그다음에 구조화 투자회사 이쪽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섀도우 뱅킹 이제 회사들이고요. 또 이제 이들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머니마켓 펀드, 즉 MMF, 그다음에 환매조건부 채권, RP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자산유동화증권 ABS, 주택저당증권 MBS, 그다음에 또 증권사와 보험사의 위탁계정 이것들이 모두 이제 그림자 금융 상품에 들어갑니다. 요즘 많이 팔리고 있는 주가연계증권 ELS 그리고 이제 파생결합증권 DLS도 그림자 금융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자라는 단어가 붙는 것은 유통 흐름이 단순한 그 은행 대출과 달리 이들 상품은 투자 대상의 구조가 좀 복잡해서 손익이 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특징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은행처럼 규제를 많이 받고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림자 금융에도 제도권 금융이 있지만 네. 은행보다는 좀 덜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금융 상품과 회사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군요. 네, 은행 뭐 대출 상품, 예금 상품을 제외한 네. 대부분의 파생 상품이면 다 그냥 그림자 저 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보거나 그러면 그림자 금융 때문에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도 오고 네. 중국의 부실 채권 문제도 나오고 근데 그러면은 이걸 없애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금융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림자 금융도 더 필요한데요. 특히 이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경우 아주 중요한 자금줄 역할을 합니다. 이 파생 상품이라는 게 처음부터 뭐 잘못 만든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자금을 잘 조달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하면 또 새로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나온 상품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자금을 필요할 때 적시에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매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금융권이 은행 하나밖에 없다면 네. 자금을 조달하기가 아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비슷한 담보 요구하고요. 또 비슷한 기술력도 측정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돈이 정말 필요한 사업체가 돈을 빌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은행밖에 없다면 작은 예금 금리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좀 위험을 안더라도 고수익을 노리겠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그림자 금융이 계속 커나가고 있고요. 또 반드시 또 필요한 또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양면이 있어서 문제점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뭐 건전성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리스크 높을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예금 보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사 간에 서로 연결된 상품이 많기 때문에 한번 발생한 리스크가 쉽게 또 전이가 되기도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뭐 대표적인 섀도우 뱅킹의 문제였는데요. 그렇죠. 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그때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글로벌 신용 위기,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매달려온 그림자 금융의 배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자 금융 상품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생각보다 이 상품이 복잡하기 때문에 네. 쉽게 설명한다는 게 어렵고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개인이 그 정보를 다 알기 어렵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 실제로 후순위 채권이라든가 기업은 맨날 문제가 될 때마다 투자자들이 소송을 거는 것도 바로 네. 이런 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판매를 했다고 얘기를 해도 그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불완전 판매가 되고 많은 거죠. 그렇죠. 알 이게 수 없는? 원체 방법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도 네. 분명히 있고요. 또 설명을 해줘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후순위 채권이랑 기업어음 얘기하니까 또 동양 사태 때 생각나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러면은 이 그림자 금융의 규모 이게 사실 세기도 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나요? 네, 일단 뭐 한국은행이 일단은 그 추정을 합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그림자 금융 1,561조 원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보니까 매년 1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 금융이 너무 커지면 금융권에 아무래도 불안 요소가 되니까 계략적이나마 이렇게 규모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또 잘 드러나지 않는 또 그림자 금융도 많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내용은 사실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금융이 참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파생 상품이 발전을 해왔었잖아요. 네. 그게 리스크를 또 넘기고 또 넘기면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구조이고 사실 그게 이렇게 자금 중개 경로가 복잡한 것이 우린 굉장히 스마트한 금융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 이거를 다 알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특히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예. 이 조그만 돈으로 이제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제 큰 많은 돈을 이렇게 모을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사고가 한번 터졌을 때 예. 이제 반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조그마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이게 또 크게 오히려 또 그게 또 레버리지 효과를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평소 때는 좋은데 일단 사고가 터지면 아주 골치가 아파지는 게 바로 이 그림자 금융입니다. 예. 근데 또 이게 평상시에 감시를 한다고 해도 다 어떻게 그 부실 위험을 체크하기도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어렵죠. 이 지금 금융당국이 금융정보원, 즉 FIU를 통해서 예. 사실 우리 국내 모든 금융권 거래 다 속속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2천만 원 이상 거래를 하면 또 보고가 되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파생 상품이라든가 이런 상품들은 그 상품 안에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 아무리 FIU라도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림자로 알려진 이제 데카드쇼 이 악당을 양지로 끌어내는 방법이 신의 눈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아까 어디 있는지 말씀하신 그 시스템. 네. 이 신의 눈으로 하면 이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거의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신의 눈의 역할을 해야 될 게 바로 FIU입니다. 금융정보원. 근데 뭐 점점 이 금융 상품의 그 구조도 복잡해지고요. 네. 규모도 커지니까 FIU 혼자로서는 다 들여다보기가 힘듭니다. 지난번에 그 금융위원회가 이전을 할 때 그 가장 돈이 많이 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FIU 이전이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시스템만 이전하는 게 거의 100억이 넘었던 걸로 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요. 네. 말하자면 현재의 신의 눈 이걸 옮기는데 그렇게 네. 돈이 들었다는 거네요. 서버도 있고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까 예. 그때 이사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당시에 여의도에서 지금 예. 시청자를 옮기는데 그때 가장 많이 든 게 FIU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은 정말 이게 부도가 나기 전까지는 손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 것밖에 일단은 방법은 없는 것 같네요. 근데 이 감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예. 여러 가지 이제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문제가 터졌을 때 더 네. 무서운 게 이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 이게 예. 단순히 어떤 이제 대출 채권만 문제가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알고 봤더니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예. 뭐 브라질에서 판매를 하는 어떤 그렇죠. 상품에도 예. 이 대출 채권이 녹아 들어간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익스포저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죠.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많이 매여 있느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림자 금융 다시 한번 또 공부할 계기를 마련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네, 생생경제 금요일에는 경제 퀴즈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아주 쉬운 경제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3, 4부에 마련되어 있는 금요기획의 주제,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된 퀴즈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다가 갑자기 이것에 소득 대체율 50% 인상, 이 연계를 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끝내 본회의 처리가 안 됐는데요.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이 내고 받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국민이 내고 받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비자금, 2번 국민연금, 3번 축의금입니다. 1번 비자금, 2번 국민연금, 3번 축의금. 퀴즈 쉽죠? 이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책 공부의 배신,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립니다. 내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